자, 2차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1차시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소개와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그 조건에 주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인간의 본질, 말하자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지점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칸트는 그런 인간의 본질, 인간의 고유성을 어디서 찾는다고 했죠? 예, 그래요.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닌 사고 능력이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성의 능력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특히 초점을 둔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능력,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란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도덕과 관련해서 특히 칸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 인간이 이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로 그게 이성적 능력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서 옳은 것을 찾아내고 판단해내고,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고귀하고 존귀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존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핵심적인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나가는 그런 학습을 좀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칸트는 도덕적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여야 된다고 했죠? 동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기를 살펴봐야 행위의 동기.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보게 되면 이제 행위의 동기는 이제 행위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면,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동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가 다 이루어진 뒤에 볼 수 있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이제 행위에 따라서 어, 나아진 결과겠죠.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보고 그게 도덕적 행위다, 아니다,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라고, 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다 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다른 입장은 어디였었죠? 칸트가 격렬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바로 공리주의.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도덕 원칙의 이제 첫 번째 입장이었죠. 행복과 공리를 극대화하는데, 행복이나 공리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말하자면 공리가 증진되는 결과가 나오는가, 아니면 공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고, 공리가
많이 증진되는 그런 결과라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지만 공리가 감소하거나 또는 고통이 주어지거나 우리의 불행을 낳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칸트는 도덕적 행위 여부의 판단은 동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칸트는 어떤 행동이 지닌 도덕적 가치, 그건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 동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외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동기는 어떻게 해주죠? 그 사람의 행위자, 그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마음 먹었고 실제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 동기니까 그 동기는 어떻게 해요? 그 행위자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표출이 되겠지만 동기는 우리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칸트는 이렇게 동기에 달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기가 뭐냐? 선한 의지죠. 선한 의지라는 건 의지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의지가 뭐냐면 선을 향해 있다. 옳은 것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한 의지예요. 줄여서 칸트는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선의지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선한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올바른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 그게 바로 선의지고 선한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선의지,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지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 그 자체는 보면 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의지, 착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마음씨는, 그 의지는 결심한 건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칸트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한 의지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정말 착한 효과나 착한 어떤 결과가 결실이 돌아갈 수도 있죠. 나에게도. 근데 또 그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뭐라고 합니까? 뭔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나는 착한 일이라고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걸 이제 싫어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이 반드시 착하다는 평가로 되돌아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칸트가 보기에는 뭐냐? 이 의지 자체가 워낙
착한 일을 하겠다는 착한 마음씨였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씨는 착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경우에 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상태가 착한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착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칸트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겠죠, 도덕적으로. 그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하게 된 그 이유, 이게 동기죠. 그 이유도 옳은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에 숨겨진 다른 동기,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칸트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뭐죠?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행동,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칸트가 볼 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 방식이라고 칸트는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로 좁혀서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우리 인간들의 행동이라는 것. 그죠? 많은 이유가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칸트는 뭐냐? 도덕적으로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올바른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은 이유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런 이유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그 올바른 행동을 우리는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행동을 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제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기는 행동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행동을 하나 하려면, 그죠?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복합적이고 중첩적이고 한두 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칸트는 그 중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의미 있다고 평가할 만한 올바른 행동, 가치 있는 행동, 의미 있는 행동,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바로 의무감, 의무의 동기에 따른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무란 용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혼선이.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무라는 말은 어떤 때 쓰죠?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것처럼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되게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사회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또는 공동체나 이런 데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본분이자 또는 나에게 마땅히 부여되어 있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되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무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의무는 어떤 공동체나 국가나 사회 속의 일원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거기로부터 나에게 부과되는 어떤 행위라든가 일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는 의무라고 하죠. 그죠?
아까 남자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국방의 의무, 말하자면 군역에 종사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이 이제 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데, 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무관념하고 달라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칸트를 이해할 때 우리가 1차 시에도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 특히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 개념과 달라서 그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까다롭다. 그렇지만 칸트에게서는 그걸 이해해야만 칸트의 우리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 이 의무도 그래요. 왜? 우리들이 쓰는 일반적인 의미하고 달리 칸트는 자기만의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칸트가 어떤 말로 이 개념을, 이 용어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칸트식으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칸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칸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몰리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칸트가 의무란 말을 뭐라고 쓰고 있는지, 칸트는 자유란 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나가야 칸트가 말하는 이 도덕적 입장 전체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의무는 뭐냐? 올바른 이유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의무 동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무라는 말은 칸트에겐 올바른 이유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든 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누구? 나 자신 중에서도 나의 이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 이 판단 능력, 이것이 이게 올바르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내가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 뭐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이 올바른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내가 올바르다라고 판단한 것을 내가 이게 올바른 것이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 거, 이 의지라고 했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을 먹는 걸 우리는 선의지라고, 선한 의지라고 했어요. 이 선한 의지 자체가 뭐냐? 의무예요. 의무. 내가 이걸 올바르다고 판단함으로써 뭐야? 내가 나에게 이걸 올바른 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에게 부여하고 있고 나에게 내가 명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칸트는. 우리가 명령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하고, 그죠? 대통령이 뭐 장관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칸트는 이게 뭐냐? 도덕적인 이 행위와 관련된 동기든 행동이든 판단이든 이런 것들은 뭐냐?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행위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행위 주체라는 말로 오늘날 우리가 쓰잖아요. 행위를 하게 되는 주체는 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도 나야. 그러니까 내가 뭘로? 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이게 올바르다, 그르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나는 내가 올바르다고 판단한 건 지키고
잘못이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한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고 이것은 버리고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까지를 누가 해요? 내가 다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그 뭐 올바른 걸 그 행동으로 해 나가고 또 올바르지 않은 건 내가 하지 않고 하는 것까지 실천해내는 것까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이 의무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의무. 내가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의무예요. 그게 칸트의 독특한 의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내가 내 자신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이게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실천해 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상태, 이게 선의지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가죠. 그러려면 행동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잘했다, 못했다, 이익을 얻었다, 손해를 봤다, 뭐 이런 행동의 결과까지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이 동기를 형성하는 부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하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옳은 건 해야 되겠다.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까지 마음을 먹는 것까지가 뭐냐면 동기고 그렇게 올바른 걸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선의지까지가 뭐냐? 의무 동기예요. 그래서 이 선의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의무감이라고도 하고 의무의 감정이죠. 또는 다른 말은 의무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적으로 내가 꼭 이걸 지켜야 되겠다. 왜? 옳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죠. 그걸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 의무의식, 이걸 합쳐서 그냥 의무라고도 부르고 또 이렇게 의무동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런 동기는 여럿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내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겠구나.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이렇게 이로움이 주어지겠지. 또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겠죠. 평소에 하고 싶었어. 갖고 싶었어. 그래서 욕구, 소유욕이라든가. 그죠? 또는 기호품에 나오는 기호라는 것 실제 꼭 기호품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의미하죠. 그죠?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 좋아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식욕, 배고파서 먹을 것 찾고, 또는 배고프지 않아도 맛있으니까 또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저거 초콜릿 하나, 둘 생기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욕들. 이게 뭐 욕구죠. 바람, 기대, 기호, 자기에게 이익, 손해, 이런 것들, 이해관계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기도 하고 손해가 많이 주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기도 하죠. 저거 멋있겠다, 근사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욕망, 욕구 이런 것들, 이해득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도 해요. 이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칸트는 뭐라고 하냐? 그 끌림 동기라고 해요. 우리가 행동을 한 동기 이유이긴 한데 뭐에 이끌려간 거예요. 그건 경향성이라고도 하죠. 성향, 경향성. 지난 1차 시에 맨 뒤에 슬라이드 요약본에서 잠깐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뭐냐? 되게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경향성이나 사회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자연적인 경향성은 뭘까요? 그죠? 우리 이목구비에 이제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이목구비의 감각의 기능들을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멋있다. 그러면서 바람이 생기고,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잘생겼네. 또는 예쁘네. 아름답다. 멋지다. 의식주와 관련된 것도 다 그렇고,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들은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 데를 이롭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나 빼앗기게 되는 상태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손해봤다. 그죠? 그런 것들에 이끌리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끌렸다. 끌림 동기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걸 경향성 동기라고도 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경향성도 있죠. 왜? 사회적으로 그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시대의 변화, 그 유행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옷 같은 것들도 다 변화를 겪고 유행들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회에서는 뭐 통통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수는 또 호리호리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관습이라든가 관행, 사람들의 어떤 판단 기준들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죠? 평판이 다르죠. 그렇게 따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냐? 끌림 동기라고 하고 경향성 동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동기에 끌려서 이런 경향성, 성향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칸트는 뭐냐? 이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이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칸트도. 이렇게 끌려간 행동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평가해 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야? 인간으로서 존엄한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정말 인간답다라고 여기는 그 고유한 본질과 관련된 건 뭐냐?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한 경우, 행동할 때 인간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인간의 본질에 걸맞게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고귀하게 살아가고 있다.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뭐 사실상 칸트가 보기에는 동물들도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고 더 맛있는 거 찾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법칙에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신체, 육체, 우리의 감각기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의 경향성에 따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이목구비의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끌려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아무리 많이 충족했다고 해도 칸트가 보기에는 우리가 도덕적 가치가 부여돼서 그만큼 그에 걸맞게
더 고귀한 인간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칸트는 인간의 위상을 이 의무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칸트가 왜 동기에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인간다운 그 본질, 인간의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성, 그 인간성이죠. 그 인간성을 어디서 찾느냐? 도덕성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각적인 영역도 있고 그 정신적, 지적인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칸트는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보여. 내 이성이 그걸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럼 이제 이성이 생각을 하죠. 숙고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저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성 능력을 발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럼 뭐예요? 이때 옳다라고 하는 것, 판단 내린 부분은 뭐죠? 내가 이것을 옳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실행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죠. 그게 바로 선한 의지, 선의지고 그 마음 먹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 나에겐 뭐죠?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의식, 의식적으로 이걸 내가 이 마음 먹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식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의무예요. 이것까지가 이제 의무 동기라는 거죠. 바로 칸트는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해내고 옳은 쪽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상태까지, 이 의무 동기,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고 인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 역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동한 결과로 주어지는 이해 득실이 또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만족했는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얼만큼 다 충족시켰는지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 명예라든가 지위에 더 얼만큼 출세했고 명예를 많이 획득했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 의무 동기의 차원까지 선의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선한 사람인 거고, 그 점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귀한 상태, 존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결국 도덕적 행위 판단 여부는 그 동기를 봐야 되고, 행위의 동기를 봐야 되고, 그 동기가 바로 의무 동기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의무 동기에 따른 것일 경우에만, 그렇게 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그게 바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해 줄 수,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달리 이렇게 자기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기대, 욕망, 욕구, 자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는 그 욕망, 의식주에 대한 욕망, 이런 것에 따라서 끌려서 하는 행동은 그건 도덕적으로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칸트의 동기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한번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까요? 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다음 사례에서 라르손의 행동이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라르손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해야 되는지, 그르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지 한번 봅시다. 자, 추운 북쪽 마을에 사는 라르손과 스벤손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은 일단 친구 사이인데 이 두 사람은 마를렌이라는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아가씨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연적 관계인 거죠. 친구이면서 연적 관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겨울날에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라르소는 멀리서 사냥감을 쫓고 있는 스벤손을 봤어요. 사악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스벤손을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다면 마를렌은 내 차지가 될 수 있을 거야. 스벤손이 마침 털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냥감인 줄 잘못 알고 쏘았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믿어줄 거다. 혹시 이제 발각 났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뭐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아니겠죠. 혼자 이렇게 자기 마음속, 지금 뇌 속에서 생각 중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뭐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이자 이걸 동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마음은 뭐죠? 우리가 보기엔 선한 의지인가요? 마음 먹은 게 아니죠. 자기 친구, 비록 연적 사이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그죠?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부상을 입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선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의지를 갖기 전에 판단이 뭐예요? 마를렌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뭐 한 여성을 내 차지다, 누구 차지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안 되겠지만, 그죠? 결국 이렇게 한 여인을 자기 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갖고 실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라르손이 스벤손을 향해 총을 발사했죠. 이제 행동을 했죠. 근데 행동의 결과 총알은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쏴서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다는 스벤손을 부상 입히거나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라르손의 생각은 실제 행동까지 나타났지만 실패로 귀결이 됐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자, 그렇지만 스벤손은 뭐냐? 자신이 사냥감을 쫓다가 강 가운데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서 있는 사실을 발견한 라르손이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총을 쏘았을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스벤손은 총소리에 놀라서 자기 떠내려가던 얼음 위에 있던 자기 몸을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라르손한테 뭐라고?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마워한 거예요. 라르손의 표정은 어떨까요? 너 내 덕이야 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자, 어찌됐든 실제 라르손에게서 이루어진 행동까지는 실패한 건데 스벤손의 입장에서 보기엔 뭐죠? 아,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정말 친구인 라르손이 우정을 발휘해서 나를 어떻게든 위험에서 구해주려고 총을 그냥 공포탄 쏘듯이 총소리를 딱 쏴가지고 나한테 위험 상황을 알려주려고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자기는 이제 위험한 얼음 위로부터 빠져나와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험에서 구해준 라르손 친구에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마워했던 것이죠. 자, 이 경우 여러분은 라르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우린 왜 그럴까요? 스벤소는 뭐죠? 이 과정을 모르죠. 그죠? 그죠? 라르손이 총을 발사한 그 이유, 동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라르손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실토하지 않으면. 이건 라르손의 마음 속에, 라르손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니까, 속마음이니까. 쉬운 말로 우린 모르죠. 그 속마음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본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라르손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멋쩍었겠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마워하는 걸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 속마음을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칸트는 이 라르손의 행동을 평가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총을 왜 발사했는지, 총알이 빗나가고 만 것이든 뭐든 요건 상관이 없고 또 총을 발사한 이후에 스벤손이 위험해서 빠져나왔고 뭐 이런 많은 상황들은 칸트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라르손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뭐냐? 총을 발사한 라르손의 행동의 이유,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이거죠. 라르손은 스벤손을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려고 했어요. 그 스벤손을 총으로 맞추려고 한 거죠. 자기 총으로. 왜? 연적 관계에 있고 그래서 마들렌을 자기 차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게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비난받을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도 이렇게 변명거리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평가할 만한 행동은 뭐죠? 선한 의지에 의한 거였나 보죠. 동기가. 그리고 그게 바로 의무감에 의한 의무의식의 발이고 그게 바로 의무동기라고 했어요. 의무동기여야 되는데 이건 올바른 동기가 아니잖아요. 의무동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를렌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뭐죠? 내 바람, 내 욕구. 이거 뭐예요? 끌림 동기죠. 경향성. 그렇잖아요. 이런 경향성, 자연적인 욕망들은 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차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적인 욕망이고 그게 바로 끌림이고 경향성 동기인 거예요. 칸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칸트는 행동을 유발한 이 동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올바른 행동은 이 동기가 의무 동기에 따른 거야 돼. 말하자면 선의지, 선한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 거고, 선한 의지는 뭐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유를 가진 판단이어야 돼. 근데 라르손의 경우는 어땠어요? 이 행동을 유발한 동기가 잘못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르손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괜찮았죠. 그죠? 라르손밖에 몰라요. 스벤손이 고마워했잖아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근데 아무리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칸트의 입장에선 그 결과를 보고 라르손이 총을 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공리주의자들은 라르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올바른 행동이라고,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해 주겠죠. 왜? 도덕적으로 한 사람을 위험한 상황 또는 크게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구해줬어요. 그 행복, 즐거움, 기쁨을 낳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행동이죠. 왜 그렇게 볼까요? 우리가 봤던 라르손을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 다음 마를렌을 자기 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라르손의 속마음, 그 동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은 그 속내를 스벤손도 모르는 것이고 동네 사람 그 누구도 마를렌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라르손이 평생 이 일을 비밀로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라르손이 마음먹었던 그 총을 쏜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입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행위자, 총을 쏜 라르손 같은 사람이 왜 총을 쐈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칸트는 오히려 결과를 확인하게 볼 수 있지만 진짜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점은 바로 동기에 있기 때문에 이 동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그 동기를 알아낸 다음에 도덕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는 결과주의를 취하는 것은 그 행위자의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라르손이 실제 만약에 그래 내가 너 구해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동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거라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공리주의자는 동기에 대해서 괄호를 치거나 또는 모르겠다고 하죠. 근데 공리주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봤듯이 라르손의 그 동기까지 다 알고 나면 정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그 차이예요.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동기로 이런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한다 할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사실적인 동기인지 이유인지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확연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동의 도덕성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라면 칸트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의 존엄성, 그건 이성에 있고 바로 이성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부분, 여기까지 해서 인간의 아주 존귀함, 존엄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칸트다 보니까 칸트에겐 특히 의무동기와 같은 이 동기, 선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자와 칸트는 서로 이렇게 대립될 수 있어요. 행위판단 관련해서. 공리주의, 결과주의, 칸트의 동기주의.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각각의 주장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초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요소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칸트는 결국 이런 입장 속에서 공리주의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제 동기주의적 입장을 체계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칸트가 보기에 왜 공리주의는 올바른 도덕 원리가 될 수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공리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칸트가 볼 때. 칸트가 볼 때는 정의나 도덕과 같은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우리의 흥미라든가 바람, 욕구, 기호와 같은 경험적 요소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 요소라는 게 경향적인 요소고 경향성 요소고 끌림 동기겠죠. 그런 것들에 좌우돼서는 안 돼. 왜? 이러한 요소들은 변덕스럽고 가변적이죠. 변덕스러워. 그렇죠. 사람들의 욕구, 기호도 다 저마다 다르고, 그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우리가 하죠. 그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우연적인 거죠. 그게.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싶고,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네. 막걸리 한잔 할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기호와 욕구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쌀쌀하네.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바람이나 욕구, 흥미, 기호, 이런 경험적 요소들은 주관성을 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또 장소에 따라 변덕스럽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뭐 자연적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의해서 생겨나는 욕구나 좋아하고 싫어함이라서 이제 우연적이죠.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근데 이런 거에 과연 우리가 인권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기본권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이러한 가변적이고 우연적이고 이런 것에 기초를 놓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게 칸트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세우려면 탄탄한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보편적인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초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공리주의는 마치 이런 것에 따라 공리라 우리가 행복이니 불행이니 그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1인당 GNP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부탄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인당 GNP가 500불도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행복 지수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뭐야,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부탄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 조건이라는 게 행복에 그렇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아.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그 조건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불행을 증진시키느냐, 고통을 증가시키느냐, 또는 이제 기쁨을 증가시키느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행복이나 불행이나 또는 고통이나 또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야. 가변적이고 우연적이고 자의적이죠. 주관적이고. 그래서 공리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도덕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리주의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호나 욕구를 바탕으로, 행복을 바라는 욕구를 바탕으로 정의나 도덕의 원칙을 세운다면 정의 및 도덕의 진실이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봐도 행복감에 따라 보면 어떻게 부탄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왜 물질적인 걸 더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추구하려고 하지? 헷갈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원칙은 이런 허약한 기반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사람들의 흥미나 기호를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정의나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 뭐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을 사람들은 제대로 못 배워. 오히려 계산에만 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입장이죠. 그냥 이해 득실을 따지는 데야만 너무 골몰하는 사람이 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조건에서 저기 가면 나한테 이득이 많이 올까, 손해가 갈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 능력만 키워. 공리주의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공리는. 그죠? 어느 쪽이 공리가 커지는가, 적어지는가, 그걸 부등호 표시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쪽인가. 서로 계산을 해서 따져야 돼. 이쪽이구나, 저쪽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과연 그런 것이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가 볼 때는. 자, 칸트는 또 이런 사례를 듭니다. 칸트가 직접 든 사례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 빵집 주인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자, 마침 빵집 주인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세상 물정 모를 법한 어린아이가 빵을 사러 왔어요. 근데 주인이 생각해 보기에, 이 아이는 세상 물정을 모를 법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애한테 빵값을 더 비싸게 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 바가지 씌우는 거죠. 바가지 씌우는 줄 모르겠죠. 물정 모르는 아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이 아이를 속일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심부름시킨 어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해서 우리 아이가 갔더니 야, 저 빵집 주인이 우리 아이한테 바가지를 씌웠더라고 하는 소문이, 나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장사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은 결국 아이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의지죠. 그리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이에게 값을 알려주고 또 거스름돈까지 다 챙겨가지고 집으로 잘 돌아가도록 안내까지 해줬어요. 자, 어떻습니까? 빵집 주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나요? 그렇죠. 공리주의적으로 보거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두 가지 도덕 원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빵집 주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에요.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그렇죠? 주인은 빵 값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이득이 붙었을까 이득을 챙겼고, 큰 이득은 못 받지만, 그죠? 또, 아이의 입장에서도 심부름을 제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빵을 제 가격에 받아가서 서로가 행복한 조건이 됐어요. 물론 더 욕심을 부렸다면 주인이 더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이에게 손해가 갔을 것이고, 결국 공리에는 마찬가지죠. 근데 주인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계속 해나가면 주인이 생각해도 이때는 나쁜 소문이 퍼질 걸 염려했지만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요. 아이에게, 그렇죠? 값도 제값을 받고 거스름돈도 잘 챙겨주고 집에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를 안내도 해주고, 아, 저 빵집 주인은 굉장히 친절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판이 소문이 나면 장기적으로 이 빵가게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공리가 증진되죠. 그래서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이 빵집 주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평가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죠? 서로 정가, 정상적인 값이라고 하는 시장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아이와 빵을 사려는 아이와 그 다음에 빵을 팔려는 주인 사이에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교환이 이루어졌죠. 사실상 이제 합의 계약 방식의 자유로운 거래가 교환됨으로써 성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의 행동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어린아이 역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자유로운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물론 속이거나 이제 바가지를 씌웠다 하면 이건 부당해 보이죠. 왜? 자유로운 계약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를 초래하는 건데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 득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자유의 주체는 누구라고? 성인이라고 했죠. 미성년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왔을 때 빵집 주인이 상대방이 성인인 거래자인 것처럼 같이 거래를 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장 교환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 빵집 주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었다라고 자유지상주의자들도 평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칸트에게는 어떨까요? 칸트는 이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칸트는 동기를 주목한다고 그랬죠.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의 측면을 보면 행동을 한 것은 아이에게 바가지 씌우지 않는 행동을 했고, 그죠? 정상가를 받았고, 거스름돈 챙겨줬고, 아이가 집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서 빵집 주인이 한 행동은 드러난 행동으로만 보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는 올바른 행동을 했어요. 근데 칸트는 그게 행동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동의 평가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기라고 했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평가받을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의무 동기에 따른 거야 돼요. 의무감, 의무의식에 따르고, 다른 말로 하면 선의지에 따라야 돼요. 근데 빵집 주인의 그 동기를 한번 볼까요? 빵집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죠. 더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근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빵집 주인은 이 아이를 속였다가는 나중에 나쁜 소문이 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빵집이 장사에 나중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건 뭐죠? 이해 득실을 따진 거죠. 좀 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값을 받고 거스름도 챙겨주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는 것이 더 좋은 평판이 날 것이고, 그래서 장사에게 더 이로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한 거죠. 이건 뭐야? 이해 득실을 따진 계산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의 이유, 행동을 한 이유는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뭐죠? 여기 마음 먹게 된 의지가 선의지, 의무 동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를 따진 거죠. 이걸 뭐라고? 무슨 동기? 의무 동기가 아니라 끌림 동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기로 마음 먹는,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선의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나쁜 소문이 나서 혹시 내가 앞으로 장사에 손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 계산을 해서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한 이유를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끌림 동기고 경향성 동기, 의무 동기에 의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의지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익이 될 만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무 동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볼 때 의무 동기는 어떤 걸까요? 이 빵값은 원래 얼마고 이 빵값은 1,000원이면 1,000원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아이가 오나 어른이 오나 할머니가 오나 또는 앞을 못 보는 분이 오거나 뭐 어떤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오거나 누가 와도 그래 이거 1,000원짜리니까 1,000원 받아야 제대로 된 거래지 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제값을 받아야 되니까 제값을 받는다 라는 생각만을 가졌을 때 그건 옳은 생각이고 또 옳은 그 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의무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짚어볼 슬라이드를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빵집 주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직하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행동한 것만 보면, 행동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정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정직을 위한 정직이 있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해타산을 고려한 정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을 위한 정직은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덕적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정직하지만 뭐죠? 내가 정직해야 나한테 이롭다, 손해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그런 건 뭐죠? 이해관계를 따진 타산적인
태도죠. 그 신중하긴 해요. 이것저것 다 고려한 거죠. 사려 깊은 거죠.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정직이 있다면, 그죠? 빵집 주인은 어떤 정직에 가까워요? 이해타산을 위한 정직에 가까웠던 거죠. 근데 칸트가 볼 때는 정직을 위한 정직이 바로 의무동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타산을 따진 정직은 끌림동기죠. 자기의 이로운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싫어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끌림동기, 경향성 동기에 가까운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보면 같이 똑같은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직을 하게 된, 정직하게 된, 거짓말하지 않은 계기가 바로 정직을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의 이해 득실을 위해서냐에 따라서 그 동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칸트가 볼 때는 정직을 위한 정직은 결국 도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 동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 동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행동의 이유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진 정직은 빵집 주인이 그런 거죠. 앞에서 봤던. 그분은 경향성 동기, 끌림 동기에 이끌렸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의무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거, 그걸 의무 동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끌림 경향성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더 유용하니까, 쓸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내게 많은 이익이 주어지니까, 이게 더 편하니까, 이런 등등의 걸 고려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 그걸 이제 끌림 동기, 경향성 동기에 이끌린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칸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흔히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죠? 이해타산을 위한 정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정직에 대한 격언이에요. 그죠? 왜? 당신이 정직을 하게 되는 것이, 정직한 것이 무언가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또는 목표로 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게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단어, 그 격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칸트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이성의 올바른 판단에 의한 그런 행동 방식,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칸트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 공리자들의 도덕적 입장은 뭐죠? 사실상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절반만 옳을 뿐이에요. 왜? 인간은 우리가 봤듯이 감각, 지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칸트가 보기에 이성적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각,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호, 바람, 욕구, 쾌락, 고통. 그러니까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해요. 이게 뭐예요? 지각력, 감각의 능력이죠. 그죠? 쾌락을, 감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죠.
그래서 되게 감각과 느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칸트가 보기에는 인간과 인간도 역시 지니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다른 동물들도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겠죠. 이건 감각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이나 다 똑같이 느끼고 또는 감각하고 반응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동물들 중에서 일부 고래라든가 이런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죠. 여기 왔더니 여기 이 장소는 뭔가 나한테 해롭지 않았어, 위험하지 않았어 하면 그 안전한 장소를 기억해서 거기를 다시 찾아가고, 집을 찾아가는 귀소 본능 이런 것들이 지각력도 있지만 어떤 판단, 아주 낮은 의미에서의 고차원적인 건 아니지만 저차원, 저급한 차원이나마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리주의에서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인 것도 맞죠. 왜? 인간은 행복이나 불행의 양 또는 공리의 양을 다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롭다 또는 해롭다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지각을 통해서도 하지만 실제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요소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이성의 능력 중에서 칸트가 말하는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데서 주목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별해내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에요. 바로 이런 지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보다 아주 뛰어난 부분이고, 바로 그게 바로 존엄한 부분이고, 인간이 그만큼 고귀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옳다고 판단된 것으로 의지를 채워나가는 거, 마음 먹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지라고 그랬죠. 선한 의지. 그죠? 옳은 게 옳을 선자잖아요. 그죠? 선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선을 향하도록 옳은 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옳은 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이성이 계속 옳고 그름을 맨날 잘 판단해주고, 이 의지가 의식적으로 의무의식의 상태, 이게 올바른 거니까,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올바르네, 이거 해나가야지, 이런 상태에 계속 지배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각, 쾌락이나 고통, 그런 거에만 우리가 내맡겨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에게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해서 쾌락이 크고 고통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 방식을 장려하고 권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은 사실상 인간 이외의 동물과 사실상 같은 수준에 우리가 인간이 놓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선의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 능력으로서의 이성의 능력, 이걸 우리가 잘 발휘해 나간다면 인간은 정말 도덕적 인간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그렇게 도덕적 능력으로 성숙해진 사람은 말 그대로 존엄한 인간,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또 칸트는 이렇게 절반만 인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칸트는 뭐냐? 공리주의처럼 이렇게 쾌락, 이 감각에만 쫓아가, 감각과 느낌에 반응하는 쪽으로만 계산해서 쫓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칸트가 보기에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심한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리주의적인 인간들은 대체로 자기의 쾌락,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찾는 데에만 골몰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각적인 데에만 자꾸 끌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그것과 구별되는 인간의 도덕성을 찾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다른 동물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앞서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능력은 결국 이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인 능력, 이 감각에 반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행동하면 결국 인간은 뭐죠? 자유로울 수 없어.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들이 이제 뭐 쾌락을 내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쫓아가니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칸트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미리 주어져 있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어떤 경향성, 욕망의 방향이죠. 욕망의 방향성. 이게 먼저 있는 거고 그냥 그것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쾌락과 고통에 따라 반응하는 수준이어서 식욕에 따라서 성욕에 따라서 결국 그게 뭡니까? 다 욕망이잖아. 식욕, 성욕, 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에 그냥 이끌려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보다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보다 에스프레소 및 과자가 섞인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욕구는 뭐죠? 내가 이 두 종류의 중에서 이 욕구는 항상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내게 주어져 있는 취향, 기호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유롭다, 자유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칸트가 말하는 자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욕구에 따르고 기호에 따르고 또는 기대나 바람, 이해, 득실 또는 사회적인 관습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칸트가 보기에는 자유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상태와 그 경향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칸트는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뭐냐?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자유라는 게 아니라 칸트에겐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란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천성,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이 있죠. 자연적인 성향,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사회의 어떤 문화, 훈련된 관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동은 칸트가 보기엔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야. 왜? 세상이 사회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다.
돈이 막강한 힘을 갖는 사회가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거의 법이나 제도로 무한정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사회주의 사회 같으면 어떨까요? 사회주의 사회면 어떤 국가의 기관,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국가의 소유, 사회의 소유로 만드는 사회잖아요.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회장님, 재벌 기업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다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죠? 그런 사회에, 어느 사회에서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사유재산을 무한정 인정해주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늘려가려고 하는 행동 방식이 나오는 반면에 사회적 소유가 안정되게 자리 잡은 사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유재산을 막 늘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늘려가려고 하는 시도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처럼 하려고 하지 않죠. 그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제도, 관습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정되는 거. 그건 이미 사회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개인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은 안내해주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해가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들은 사회화된 행동이야.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알맞은 행동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상 사회에 의해서 강요된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거죠. 칸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유로운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이나 경향성에 따라서 살아가든 또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든 이건 내 밖에서 주어진 것들이가 내가 태어날 때 형성된 것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것이 그죠? 그런 것들은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자유라는 것은 실제 진짜 자유는 자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뭐냐? 자율은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법칙, 이게 바로 자율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스스로 부여한 규칙을 뭐라고 칸트는 아우토노미, 영어로 하면 오토노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법률자 써서 자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가 스스로 부여했다는 거 뭐죠? 내가 스스로 옳다고 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 이성을 발휘해서 판단해 봤더니 이게 옳은 거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 옳다고 여긴 것들이 뭐죠? 이게 바로 법칙이고 규범이고 규칙이죠. 그 옳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이 옳다고 여긴 이 율에 따라서 이제 내가 또 뭐죠? 그대로 그걸 지켜나가면서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칸트는 주장하는 거죠.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 개념은 자율로 바뀐다는 거. 그 자율이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거기서 옳은 것들을 자기의 법칙으로, 규범으로, 규칙으로 확립하고 스스로 옳지 않은 것들을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규칙과 법칙과
그 다음에 규율을 내가 만들어서 옳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고 옳은 것들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의무 동기들을 형성해 나가서 그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니까 뭐죠?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내 이성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내가 옳은 걸 결정하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선의를 가지고 또 행동까지 스스로 해낸 거. 이게 바로 칸트가 볼 때는 진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냈잖아요. 요게 바로 자유다. 이 사이에 누가 시킨 것도 없고, 그죠? 사회적 관습이 와서 방해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천성, 자연스러운 경향성, 나를 이끌어간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철저하게 자유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 삼아 정리를 해보면 칸트는 자율과 타율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율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의지 밖에서 주어진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게 타율적인 행동이죠. 요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또는 선생님이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하고 요구하고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 그게 타율적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자율학습이 아니라 타율학습이네 또는 뭐 강요된 학습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건 타율적이에요. 칸트에게서는 타율의 개념이 이런 의미지만 내 의지 밖이에요. 내 밖이 아니라 내 의지 밖이. 그죠? 그래서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법칙도. 그것도 사실상은 타율이에요. 칸트에게는. 뭐냐? 우리가 공을 보면 손으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던 공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공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죠. 아래로 하강하죠. 손으로 쥐고 있었으면 그래도 이제 허공에 이렇게 떠 있던 공이었는데 내가 손으로 비록 쥐고 있지만 놔버리면 땅으로 떨어져요. 이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그죠? 중력의 법칙이라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공은 지배받아요. 그래서 마치 공은 내가 손에서 쥐고 있을 때는 마치 타율적으로 공이 내 손에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처럼 공이 만약에 판단할 때 그럴 것 같지만 놔서 해방시킬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공은 그냥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그냥 하강 운동을 그냥 하고 있어. 땅에 떨어질 뿐이에요. 공이 자유로워진 게 아니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것들은 그 탄력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튀어가는 거죠. 바운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보면 자유롭게 튀고 있는 공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지 않죠.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높은 빌딩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 그랬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가정입니다. 근데 이때 나는 그 불행한 사람의 죽음에 도덕적 책임이 없어요. 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요즘의 형법이라든가 민사 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달리 규정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타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자율적인 판단과 또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은 뭐죠? 잘한 행동에서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하고 질책을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죠? 그런 책임이 가는 거죠. 근데 타율적, 내가 저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하고 충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의 이 하강하는 힘에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내 귀책 사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지만 그 고의냐 아니냐라는 게 내가 자율적 판단을 한 거냐 아니냐 하는 자율성의 문제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타율적인 행동 상황에는 도덕적 책임, 귀책 사유가 자리할 곳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자율적 행동이란 뭐냐? 어떤 주어진 목적에 걸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목적에 걸맞는 최선의 방법은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정될 수밖에 없죠. 일단 목적이 전제되니까. 그죠? 목적에 맞는 것은 딱 찾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자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목적에 이끌린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자율적 행동이란 칸트에겐 목적 자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자율적 행동이에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목적, 이 자체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걸 칸트는 자율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적 행동 칸트에게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성을 지닌 고차원적인 사유를 해나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만이 결국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칸트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사유 능력을 가졌고 특히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돼서 스스로 자기의 이성의 능력 중에 중요한 요소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구별을 해내고 그래서 옳은 것을 내가 행해야 됐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게 선의지죠. 그리고 그 마음 먹은 걸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무감, 의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내는 거 이게 바로 자율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행동의 목적이 자기가 이성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옳은 것을 판단해내는 순간 그 목적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될 때 자기 행동의 목적이 결정된다고 칸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동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시켜서 했어야 하면 내 행동은 시켜서 따른 것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 여부는 없는 거죠. 도덕적 책임은 결국
칸트에 따르면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옳고 그름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를 가지고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자율적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칸트는 도덕과 관련돼서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그 자유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자율 개념으로, 그리고 인간은 이런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만이 이성을 지니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주장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나머지 이야기는 3차 시 영상에서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칸트의 주장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3차 시 영상에서 만나기로 합시다.